안녕하세요. 행복 도깨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또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랜 화두였던 행복이라는 주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철학자와 세계의 리더들은 행복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 행복은커녕 우울한 나날이 지속되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복을 찾아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행복을 사냥하러 가보시죠.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예일대 철학가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정치철학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같은 하버드대 탈벤 샤르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은 하버드대에서 열광적인 반응으로 강의를 이끌어낸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행복이란 주제를 다룬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책은 탈벤 샤르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저자가 강의 내용을 밀도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탈벤 샤르 저 왕앤민 역금 느낌이 있는 책에서 펴냈습니다. 2006년 하버드대 무명 강사였던 탈벤 샤르 교수의 긍정심리학 강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첫 강의는 고작 8명이 전부였으나 두 번째는 400명이 몰렸고 세 번째는 850명이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심지어는 학부모와 친척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하나같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의 강의에는 있었던 거지요.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하르 교수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그 이상의 재산은 행복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떻게 행복을 얻을 것인가 보다 행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존재하며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지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가 과정을 소홀하게 생각할 뿐이고 우리의 행복은 각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샤르 교수는 말합니다. 긍정심리학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이는 분명히 실현 가능하며 이미 제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인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 강의에 열광하는 이유와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2부 긍정적인 삶의 5가지 관점에서는 작은 변화의 출발, 자아실현, 사물을 중시하는 시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유머라는 강력한 무기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3부 행복을 위한 5가지 지침서에서는 목표 설정, 자존과 자아실현,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최적주의자,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책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 긍정심리학은 1998년에 미국 심리학학회 회장 마킨 셀리그먼이 정식으로 언급하면서 등장했다. 그는 3가지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주관적인 행복감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정서 체험이다. 이는 주관적이고 긍정적 정서를 체험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행복감, 과거에 대한 만족감, 낙관주의, 쾌락 등이 포함된다. 둘째, 긍정적인 인격과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형성한다. 사랑과 일에 대한 능력, 용기, 인간관계 스킬, 심미적 경험, 관용, 창의력 등이 포함된다. 셋째, 개인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사고, 사회 환경을 하나로 연결한다. 건강한 가정, 양호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효율적인 학교, 책임감 있는 언론 등이 포함된다. 긍정심리학이라는 명칭만 봐도 어렵지 않게 이 학문의 연구 방향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밝은 면과 긍정적인 정서, 미덕을 발전시키고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 사용된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다. 샤르 교수는 긍정심리학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며 학생들이 긍정심리학 원리를 이용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고하고 실천함으로써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미 행복한 학생이든 절망에 빠진 학생이든 상관없이 긍정심리학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샤르 교수의 긍정심리학은 모두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행복 기준선을 올려라. 처음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샤르 교수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행복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실천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자기계발 위의 서적과 영화를 많이 보았다. 물론 당시에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나는 샤르 교수에게서 해답을 얻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 기준선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감은 언제나 이 기준선 근처를 왔다 갔다 한다. 과거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이 행복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 샤르 교수는 자신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나는 16살 때 이슬람 전국 스쿼시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고 그 경험은 내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우승만 하면 큰 기쁨과 함께 오랫동안 마음속을 차지했던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5년 동안 훈련에 매달리며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져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최선을 다해 운동하고 용기를 주는 글들을 보며 스스로 위로해 보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언제나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런 공허함도 채워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분명한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우승하면 성취감과 충만감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침내 원하던 우승을 하자 미친 듯한 희열과 기쁨으로 가득 채졌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질 때는 그야말로 날아갈 듯이 좋았다. 그때만큼은 오랜 준비 기간 동안 나를 움직였던 믿음이 옳았다는데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우승하면 기쁨과 행복이 올 거라는 믿음이었다. 고된 훈련을 끝낸 뒤 심신의 고통과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그날 잠들기 전 침대에 앉아 무한한 기쁨을 다시 음미하려 할 때 문득 승리의 기쁨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느껴졌다.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아득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흘렸던 기쁨의 눈물이 고통의 눈물로 변했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행복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야 할지 막막해졌다. 나는 잠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다시 행복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허함만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우승 자체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논리가 철저히 깨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샤르 교수는 힘들게 노력해서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다고 기대치를 낮춘다고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고 싶은데 자신의 기대를 달성해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 60점만 받아도 만족할 거야 라고 다짐했다고 치자. 시험 결과 70점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샤르 교수는 우리의 신념과 결심이 확고할수록 행복을 얻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자신감을 키우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동하라. 알베르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내가 최고야, 넌 정말 훌륭해 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실제 상황과 맞지 않으면 자두집에 큰 상처를 입는다. 근거 없는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암시의 말이든 타인이 해주는 격려의 말이든 상관없이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크게 벌려놓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지 빈말이 아니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이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물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줄 알아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신념이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샤르 교수는 끊임없이 행동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패를 딛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형성하는 데도 유리하다. 사물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최선을 다해 신념과 자신감, 동기가 크게 증가한다. 실패를 피할 수 없다면 도망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공을 상상하라. 샤르 교수는 막 교수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 일에 대한 열정은 충분했지만 자신감이 부족했고 부정적인 생각도 떨쳐내기 힘들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긍정심리학에서 해답을 찾았다. 바로 성공한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말이다. 이 방법은 동유럽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모습을 상상하며 훈련하던 것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육상 선수는 트랙을 달릴 때 수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모습을 상상했다. 우승한 모습을 상상한 선수들의 성적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훨씬 좋았다. 샤르 교수는 먼저 강의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한 뒤 머릿속으로 학생들 앞에서 유창한 말솜씨로 강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되고 초조해지지만 그는 그것을 건강한 긴장과 초조함이라고 불렀다. 이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인간의 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간단하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실제의 모습을 모방하기를 반복하면 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뇌는 외부의 현실과 내부의 상상력을 일치시키기 위해 작동한다. 물론 100%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상황에서 비교적 효과적이다. 성공을 상상하는 일은 결과보다 과정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심리학 교수의 과학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셸리 테일러는 연구를 위해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에는 시험에서 A 학점을 받는 상상을 하도록 요구했고, B그룹에는 A 학점을 받는 상상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상상도 함께 하도록 요구했다. A그룹에는 시험 결과만을 상상하게 하고, B그룹에는 시험 준비 과정과 결과를 함께 상상하게 한 것이다. 실험 결과 B그룹이 A그룹보다 훨씬 높은 학점을 받았다. 샤르 교수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강의 전에 항상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이고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진짜 강의가 시작되면 상상했던 감정을 그대로 느꼈다. 지금까지도 그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라. 행복은 개인의 신분, 사회적 지위, 통장 잔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있다. 물이 반쯤 담긴 병을 보고도 부족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며 실망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병의 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기뻐한다. 우리는 평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달라진다. 왜 그럴까? 인간의 신경 활동은 평행선상에 놓인 두 가지 행동 양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바로 의식과 무의식이다. 심리학자와 임상 전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의식은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을 관장하고 다양한 동작을 지시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의식은 무의식을 통해서만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식과 달리 무의식은 자주적인 능력이 없어서 의식이 전달하는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인다. 무의식은 의식의 명령을 받으면 즉시 행동을 취하며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이를 완수한다. 그것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신체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에 관심을 가지면 무의식은 신체의 고통스러운 감각과 행동을 생성한다. 반대로 사물의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만든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리더들은 모두 사물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했다.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줄 알았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사람들은 상심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끊임없이 즐겁기만 바라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샤르 교수가 강의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실패를 공부하고 실패 속에서 배워라. 성공에는 비결이 없으며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과학, 정치,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에도 특별한 비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교훈을 얻는 수밖에 없다. 딘 사이먼턴이 지적한 대로 역사를 돌아보면 좌절과 실패를 무수히 반복한 과학자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19세기 70년대 많은 과학자가 전기를 이용해 빛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했지만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5,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던 에디슨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한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그를 찾아갔다. 이미 유명 인사였던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인터뷰 화제는 자연스럽게 전구 발명으로 넘어갔다. 기자가 물었다. 현재 수많은 발명가들이 전구 발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선생님도 5,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고 5,000번의 실패를 맛보았다고 하던데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떤가요? 이에 에디슨이 말했다. 기자님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5,000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라 5,000번의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 방법이 틀렸음을 아주 성공적으로 입증해냈으니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결과지만 에디슨은 기자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기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에디슨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주관적인 해석이 바로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다. 모두 알다시피 에디슨은 결국 백열전구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 1879년 12월 31일 그는 전기를 이용해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에디슨은 5,000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샤르 교수는 10가지 제안을 했다. 하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높은 연봉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다. 둘, 친구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라. 바쁜 일상에 쫓기느라 친구들과 보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으로 가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실패를 똑바로 바라봐라.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도 실패를 밥 먹듯 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인정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좌절하고 상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도 낙담하고 슬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자문해보라. 단순한 삶을 살아라.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신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삶에서 운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당한 운동은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한다. 양질의 수면을 취해라. 매일 7에서 9시간의 수면은 건강을 위한 투자이다. 충분한 수면은 깨어났을 때 상쾌함을 선사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주며 창의력을 제고한다.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돈이나 시간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은 많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며 자신을 돕는 것 역시 간접적으로는 남을 돕는 것이다. 용기를 내라. 마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용감히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족, 친구, 건강, 교육 등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값진 선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합리적인 목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왜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두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과 명예, 지위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특징은 성공 자체를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점이다.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성공만 하면 지금의 고통은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르다. 명성을 얻은 당시에는 행복으로 충만해지지만 얼마 후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자 불안해지는 것이다. 심지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기도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술이나 마약 등 자극적인 것에 기대어 현실을 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행복은 사회적인 지위나 은행 잔고가 아닌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와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샤르 교수는 말했다. 행복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다. 바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이다. 흑자는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는데 이는 목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꿈꿔왔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잠깐의 행복을 느낄 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돈을 벌어도 행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이처럼 목표를 실현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행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샤르 교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명확한 목표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현실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도 모르고 목표도 없다면 방향을 설정할 수도 없고 여정을 즐기지도 못할 것이다. 매 순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잘못된 것은 없는지 긴장하고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행의 목적지를 알고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해방감을 느끼며 여정을 즐길 수 있다. 길가의 빈 꽃을 감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존감은 행복의 핵심.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과 행복의 상관계수는 0.6 이상으로 아주 높은 편이다. 자존감이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주요 요소인 것은 확실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감도 높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 상태가 건강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심리 저항력과 위기 대응력이 뛰어나다. 6세 아동부터 96세 노인을 대상으로 인간의 일생을 살펴본 결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 저항력이 강하고 불안, 우울, 불가피한 시련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신감을 의지 면역 계통이라고 불렀다. 이는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확률이 적다는 뜻이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된다. 둘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연인, 부부, 친구, 가족관계 등 인간관계가 좋다. 셋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변에 더 많은 쾌락과 행복을 전파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불안함을 느낀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안은 건강하지 못한 감정으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브랜드는 이를 가리켜 자존불안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거나 이유 없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심리 저항력이 강해져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자존감 연구의 창시자이자 심리치료사인 브랜드는 자존감을 삶에서 기본적인 역량과 맞서 대응하고 그 안에서 쾌락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했다. 자존감은 개인 효율성과 자기 가치와 서로 연관된다. 자존감은 자신감과 자아 존중이 통합된 감정이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다. 완벽주의와 최적주의. 샤르 교수는 완벽주의는
최적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완벽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지만 최적주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샤르 교수는 예를 들어 보았다. 22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업을 잃었다. 23세.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나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했으며 장세에 눈을 돌렸는데 다시 실패했다. 27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 이상을 겪었지만 결국엔 다시 일어섰다. 34세.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39세. 다시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46세. 더 높은 직위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47세.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50세. 상원의원에 낙선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다. 51세.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바로 에이브럼 링컨이다. 링컨은 말했다. 실패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나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성공한 인물들은 실패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이들은 최적주의자이자 실패를 딛고 성공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목표로 한 것을 한번 실패하면 자신이 남들보다 못났다는 생각에 빠지고 싶고 자책과 자기 비하가 심해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건강하지 못하며 자신의 잠재력까지 갉아먹는 행위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인류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나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에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벤 샤르 교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나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행복한 탈벤 샤르 교수는 행복이란 어느 날 선물처럼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며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의 상층부에 있어도 행복을 발견하고 영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장착해 행복한 감정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저도 이제 어렴풋이 개념이 좀 잡히는 것 같으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지는 것도 연습과 단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방대한 분야의 감정을 포괄적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위대한 것은 심플하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다 보면 내 안에 행복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행복감을 일으킵니다. 샤르 교수가 전해주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되새기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책 소개와 함께 이와 어울리는 음악을 같이 추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모이면 향후에는 좋은 풀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빈스 왈디 트리오의 해피니스라는 재즈곡입니다. 나중에 책을 구입해서 읽으실 때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언제나 그렇듯이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죠? 그럼 그때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행복도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